자, 12월 27일 수업이고요. 어저께 제가 B를 좀 받는 바람에 진도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실습 하시기가 좀 버거웠을 것 같은데, 어저께 끝날 때 승민님이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 속도도 좀 맞출 겸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질문 내용은 저거였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데 이제 낮에 수업 듣는 반하고 계속 설정이 이제 겹치니까 이제 본인이 했던 설정을 계속 누군가 바꿔놓는다.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이거 삭제하는 게 보이네요. 그 설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내려받고 그걸 실행해갖고 다음 누르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에 종속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도로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폴더에 완전히 특정 폴더 안에서만 종속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깔려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개인 폴더 안에 바로 이렇게 실습 중인 과정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폴더를 통째로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작업 폴더를 통째로 딴 데로 옮겨버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개인 폴더를 새롭게 하나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작업 중인 폴더를 넣으세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 폴더 안에다가 따로 깔 거예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윈도우스 X64 요거 지금 받으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아니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Other Downloads.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각종 버전별로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와 관련된 것 중에 zip이라고 되어 있는 형식의 X64를 선택해서 받으세요. 압축 파일인 거예요.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럼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정상적인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설치 파일인데 얘는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요. 이거를 개인 폴더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여기서 압축을 푸시는데 압축을 풀 때 이렇게 폴더가 생성되게끔 압축을 해제하세요. 폴더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있게끔. 여기다 그냥 파일들 바로 풀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압축 해제한 게 다른 폴더에 하나 있어서 그거를 쓸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전 따로 있거든요.
자, 얘를 실행시키기 전에 이 안에다가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드세요. 실행 파일은 요겁니다. 요 code.exe.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서요. 여기 숨긴 항목 보기 여기 있네요. 이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vs 코드라고 하는 이 폴더의 모든 설정 사항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확장팩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폴더를 날려버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새 거가 돼요. 그 여러분들과 컴퓨터를 공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면 뒷일은 책임 못 져요. 근데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압축 버전으로 봤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얘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압축 해제한 것도 설정을 얘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랑 차이가 1도 없어져요. 근데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면 여기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설정 사항을 여기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내가 깔아놓은 이 기본 버전하고는 완전히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러분들 개인 폴더 안에 넣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들이 이거 따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여기 있는 건 여러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완전히 새 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코리안이라고 검색하셔서 한국어 언어팩 까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을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본 익스텐션. 우리 HTML에서 첫 번째 교환 보면은 맨 밑에 표가 좀 제시가 돼 있죠? 지금 저도 새 거라서 저도 깔아야 돼요. 오토 클로즈 태그. 그 다음에 오토 리네임 태그, 칼라 하이라이트, 그리고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 이 프리티어에 대해서 사용하고서 제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사용 방법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이라이트 매칭 태그.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할 때 필요한 것들 두 개는 우리가 깔았던 거랑 겹치고 ESLint 요거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러너.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한 애들이 요만큼이에요. 한국어 언어팩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재미 요소로 테마라고 검색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테마들 뭐 설치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테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 찾으시면 된다 그랬고, 아이콘이라고 검색해서 이 나오는 항목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콘 종류 골라서 까시면 된다 그랬죠? 네. 압도적으로 많은 다운로드 수는 이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라고 하는 건데, 요거 스타일이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 형태 까셔도 됩니다.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 세팅, 우리가 지난 수업 때까지 했었던 것만큼 세팅을 했고요. 네, 저는 색 테마를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여기 톱니 안에 설정인데 컨트롤 쉼표 누르면 한 번에 가요. 컨트롤 쉼표 누르면 설정으로 한 번에 가요. 자, 여기서 사용하기 원하는 글자 크기를 바꾸시면 되는데, 이게 뭐 저는 한 24 정도 해서 쓰고 있었고요. 너무 큰 느낌? 이렇게 해서 쓰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적당히 값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화면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증가했다가 확대됐다 축소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왼쪽에 트리를 보여드려야 될 때는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축소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그때그때 좀 바꿔야 될 일이 좀 있는데, 이거는 매번 설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따로 그 설치해서 쓰는 게, 폰트 사이즈 쇼컷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 쇼컷. 폰트 사이즈 쇼컷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설치만 하면 이제 내가 소스에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하면 화면 확대 없이 글자 크기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파일 트리를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하면은 원래대로 전체 확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확대 축소 범위가 좀 바뀌어요. 저는 이제 수업차 요거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소스다. 혹은 HTML 파일이다. 들여쓰기랑 줄바꿈 같은 거 하는 게 좀 많이 번거롭죠. 특히 들여쓰기는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거 일일이 잘 지키기 좀 많이 고된 작업이에요, 이것도. 근데 전부 다 한 줄로 모아놓고 나면은 되게 보기 힘들어요. 일부러 제가 지금 줄바꿈이고 뭐고 다 없애고 있어요, 강제로.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도 막 이렇게 한 줄로 막 바꿔버리고, 이렇게 막 코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들여쓰기나 줄바꿈은 실행 여부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망가뜨린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소스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다 대동단결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코드 알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요. 무지막지하죠. 자, 소스 파일에서요.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면 명령어 입력창이 나와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P를 누르시면은 명령어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 문서 서식이라는 항목이 검색이 됩니다. 이거 선택하고 엔터 치세요. 만약에 이 기능을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최초로 실행했다면은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자주 쓰실 것 같다 싶으면 단축키 외워두세요. Shift Alt F예요. 자, 얘를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네, 기본 포매터를 구성하래요. 제가 지금 비주얼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처음 실행했기 때문에 이래요. 구성 누르면 이제 우리가 아까 깔았던 프리티어 보이죠? 요거 선택해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들여쓰기와 줄바꿈이 자동으로 추르륵 됩니다. 자, HTML에서도 아까처럼 컨트롤 쉬프트 P 누르고 문서 서식 선택하면은 여기서도 기본 포매터 구성하래요. 구성 누르고 프리티어 선택해주면 들여쓰기랑 줄바꿈이 촤라락 한 번에 다 됩니다. 대신에 이 기능은요, 코드상의 문법 에러가 없어야 돼요. 코드상의 문법 에러가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단축키 외워두세요. Alt Shift S예요. Alt Shift F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들 구별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글자 모양을 바꿔볼게요. 이제 구별되나요? 숫자 1, 알파벳 I 대문자, 한글 2. 얘는 알파벳 L. 아, 이 앞에 게 L이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글자들이 확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구별이 1도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오타 났을 때 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 간의 넓이가 다르죠. 얘네들을 가변폭 글꼴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나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쓰는 글꼴이에요. 이게 이쁘기는 하지만 눈의 피로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글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딩용 글자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만 쓰는 글꼴이 따로 있어요. 프로그래머 폰트라고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아무거나 따라 들어왔어요. 얘는 콘솔스라고 하는 글꼴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핵이라고 하는 글꼴. 자, 얘는 플렉스 모노. 그동안 제가 쓰던 글꼴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D2 코딩. 이건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글자 구별이 애매모호한 거를 최소화시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려받으세요. 자, 저는 주로 이 IBM 플렉스 모노를 사용하거든요. 겟플렉스. 여기 겟플렉스 누르니까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쭉 보니까 이게 오픈 타입, 트루 타입, 웹 이렇게 있죠. 윈도우에서 쓰는 거는 트루 타입이에요. 컴퓨터에서 쓰는 건. 트루 타입을 내려봤고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앞을 풀어서 자, IBM 플렉스 종류가 다 있는데 여기서 플렉스 모노 마지막에 라이센스 메모장 파일은 필요 없고 나머지 것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 설치. 설치하시면 이제 폰트는 이 컴퓨터에선 지워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서 여기 폰트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 곳을 지우고 만약에 글꼴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띄어쓰기가 있으면 따옴표로 묶으셔야 돼요. IBM 플렉스 모노 라고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여기 글꼴 이름이 바뀔 거예요. 원래 이거였구나.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맷 하는 거, 아까 도큐멘트 포맷 그것만 잘 쓰셔도, 도큐멘트 포맷만 잘 자주 눌러줘도 꽤 그 코드 관리가 쉽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쭉 왼쪽에 보면은 이게 사람 계정 아이콘이 있어요.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 누르시면 백업 및 동기화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체크 다 하시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우리는 GitHub 아이디가 있으니까 GitHub으로 로그인 선택할게요. 그럼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GitHub에서 로그인 하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미 로그인 돼 있으면은 그냥 닫힐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 아래쪽에서 설정 동기화 켜는 중이라고 들어가면서 뭔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잠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 사항과 설치한 익스텐션, 이런 모든 내용이 GitHub에 자동으로 백업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 갔다 라고 하시면은 집에서도 요거 눌러서 설정 동기화 키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알아서 GitHub에 있는 세팅 사항을 내려받아서 내 컴퓨터에 맞춰줄 거예요. 학원에서 세팅한 거 집에 가도 그대로 똑같이 맞춰지는 거죠. 집에서 뭔가 바꿨다. 그러면 다음날 학원 오면은 집에서 한 세팅이 그대로 따라오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 압축 파일을 해제했잖아요. 압축 파일을 해제해서 깔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잘 보관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 외장하드에다 압축 풀어서 그냥 외장하드를 들고 다녀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 어저께 우리가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봤어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은 배열처럼 관리된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한 개밖에 못 고르니까 체크 상태를 검색해서 선택이 됐으면은 반복을 중단하면 된다.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써야 됐었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원소를 매번 끝까지 다 탐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for each였죠. 그리고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의 선택 상태를 제어하는 거는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였고요. 자, 요번 교시 6번 예제 하나만 할게요. 자, 요 예제는 제가 두 개의 코드 예시를 하나에 모아놓은 거예요. 올 ID 체크라고 하는 객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ID 값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잠시만요. 자, 요 id 값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document.query selector에서 이 첫 번째 체크박스 객체를 가져왔어요. 쿼리 셀렉터니까 얘는 지금 배열이 아니라 요거 하나만 단일로 갖고 온 거예요.
배열로 받을 거였으면 쿼리 셀렉터 올이었겠죠. 자, 얘한테 이제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체크가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거죠. 자, 얘한테 선택 상태가 바뀌면 body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 다 가져와요. 요거 세 개를 가져오는 거죠. 이 세 개를 반복 돌아요. 자, 2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었죠. 자신의 선택 상태를 V한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체크되면 얘네 셋도 그 상태를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얘가 체크 해제되면 얘네도 똑같이 체크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축구, 농구, 야구 이렇게 하나만 처리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SK텔레콤, KT, U+,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체크박스 종류가 있다면 그러면 이 코드도 한 세트 복사해서 만들고 ID 값이라던가 이런 바꿀 것들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그럼 100세트면은 그걸 100번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패턴이에요. 자,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속성이 체키드인 요소가 있다면 데이터 체키드.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속성 체키드라는 애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요 두 개가 해당되는 거죠. 반복 돌아요. 그래서 이 V 객체한테 체인지 이벤트 걸고 스스로를 가져와요. 여기에서 선택 상태가 바뀌냅니다. 만약에 이걸 체크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데이터 체키드가 푸드라고 있으니까 2점 커런트 타겟 얘가 선택됐으면 이벤트가 발생한 얘가 커런트가 되는 거죠. 커런트의 데이터셋 체키드를 가져와요. 그럼 요 값을 가져오는 거네요. 점 푸드. 자, 잘 가져왔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봤고요.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올 셀렉티드 타겟. 그러니까 점 푸드라는 값을 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얘네 세 개가 훅 하고 당겨지겠죠? 반복 돌면서 V2의 체키드를 나 스스로의 체크 상태에 맞춰라 라고 하면은 이 코드 하나만 짜놓으면 이제 이런 식의 기능을 또 구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ID 값은 뭐 적당히 바꾸고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이렇게 났다면 이제 얘가 선택됐을 때 스쿨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쿨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다 갖고 온 다음에 반복 돌면서 이제 처리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데이터 체키드 속성에 이 녀석의 선택 상태에 영향을 받을 대상들을 선택자로 미리 준비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 한 세트만 갖고 있으면은 HTML 태그가 몇 세트가 생기더라도 요거 누르면 밑에 3개, 요거 누르면
그 다음 줄 3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속성을 활용하면은 불필요하게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문으로 한 번에 일괄 처리가 가능해요. 자, 요번 교시 요거 하나만 실습할게요. 요거 완성하시고 잠깐 쉬시면 8시 5분쯤에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교시에 라디오나 뭐 이런 걸로 넘어갈게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특별한 예제는 이미 앞에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굳이 예제로까지 할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도큐멘트.폼 네임 이렇게 폼 객체를 가져오거나 폼이 있으면은 네임 속성이 요거인 상태, 혹은 id 속성이 있을 때 document.querySelector 라고 해서 id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폼을 가져온 다음에 .reset 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은 입력한 내용을 딱 지워요. 그러니까 타입 속성이 리셋인 버튼 누른 거랑 효과가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브밋. 이건 어제 나왔었던 거죠. 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서브밋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그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는 거랑 똑같이 강제 전송하는 거라 그랬고요. 그리고 폼 태그에 대해서는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서브밋 이벤트다. 근데 자동으로 전송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줄에 프리벤트 디폴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했었죠. 네, 이건 뭐 앞에서 봤었던 거니까 뭐 예제는 따로 없고요. 이제 나머지입니다.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소개할게요. 포커스라는 이벤트예요. 자, 포커스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 포커스는 여기에 입력하겠다고 커서가 이제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포커스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쿼리 셀렉터 올이라고 하는 함수로 클래스가 주민인 거, 네임 말고요. 클래스가 주민인 거를 모두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배열을 반복을 돌리면 V는 인풋 태그 하나씩이 되는 거죠. 얘가 V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한테 포커스가 들어갔을 때 이벤트 중에 포커스 이벤트는 커서가 들어갔을 때를 뜻해요. 그때 스스로의 배경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꿉니다.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와 컬러죠. 포커스 이벤트의 반대가 블러예요.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예요. 빠져나왔을 때는 배경 색깔 흰색으로 돌리고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배경 색깔까지 바꾸진 않는데 좀 눈에 확 띄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샵 주민원, 아이디가 주민원인 거죠. 이 녀석한테 키업, 키보드가 눌러지고 있을 때예요. 그쵸? 자, 얘는 인풋 태그예요. 키보드 이벤트는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봤었잖아요. 스스로의 입력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입력값의 글자 수가 6자를 초과하면 6자가 되거나 6자를 초과하면 value에서 서브스트링 0번째부터 인덱스가 6인 거 전까지, 즉 0부터 5번째까지니까 6글자죠. 6글자만 잘라서 다시 세팅하고 포커스를 옆에 걸로 강제로 줘요.
포커스가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메서드일 수도 있어요. 메서드면은 강제로 입력해서 넣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생일을 1, 2, 3, 4, 6글자 입력하면 옆으로 커서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6자가 넘어갈 일이 뭐가 있다고 글자를 강제로 자릅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한 번에 6글자 넘어갑니다. 그래도 6글자만 빼고 잘라버리는 거죠. 요런 그 디테일적인 부분도 챙기셔야 돼요. 프론트 개발이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디테일 챙길 게 좀 많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용자 배려하는 그런 측면인 거죠. 자, disabled. 자, 자바스크립트 잠깐 떼고, CSS 떼고, HTML 태그에, 특히 인풋 태그에 disabled라는 속성이 있으면, 얘도 값이 없네요. disabled라는 속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입력이 못하게 잠겨요. 클릭 여러 번 해도 안 들어가요, 포커스가. 자, 인풋 태그인데 disabled라는 속성을 갖는 애만 배경 색깔을 특별히 회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좀 더 아까보다 두드러지죠? 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트리뷰트, 값을 갖는 속성이에요. set attribute, get attribute 등의 메서드로 제어를 해요. src, href, width, height 같은 거. 프로퍼티는 값을 갖지 않는 속성. 속성 자체가 객체 멤버 변수로서 존재하고 true, false의 값을 갖죠. checked, read only, selected 같은 거. 그 중에 disabled란 속성이 있으면은 비활성이잖아요. 아까 입력 못하게 잠겼죠. 그러니까 disabled가 true면은 잠기는 거예요. false면은 이 속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잠긴 게 풀리는 거예요. read only도 읽기 전용. true로 들어가면은 읽기 전 입력을 못해요. false로 들어가면은 읽기 쓰기가 같이 돼요. checked, true면 체크, false 체크 안 됨. selected, true 선택, false 선택 해제. 적용 가능한 태그들 적어놨고요. checked랑 selected는 true일 때가 긍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잘 안 헷갈려 하시는데 disabled랑 read only는 true일 때가 부정의 경우이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예제 보면은 여기 위쪽에 목이 놓쳤다. 자, 여기 위쪽에 input enable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애가 있어요. 체크박스죠? 얘예요. 쿼리 셀렉터로 가져와서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그럼 여기가 체크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체크가 되면 2점 커런트 탁에서 체키드는 true가 되죠. 체크됨이죠. 그쵸? 이걸 뒤집었어. 그러면 얘가 체크가 되면은 느낌표 붙었으니까 false가 될 거고, 체크가 안 되면은 true가 되겠죠. 체크가 안 되면은 체키드 속성은 false일 거 아니에요. 앞에 느낌표 붙었으니까 true로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샵 인풋에 disabled로 넣어줘요. 그럼 체크가 되면 false니까 비활성. 체크가 안 되면 true니까 반대로 말했다. 나도 헷갈렸네. 체크가 되면 false니까 활성. disabled는 false일 때 활성이에요. 그 다음에 true면 체크가 됐다는 체크가 안 되면 느낌표 붙여서 true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활성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체키드 속성을 뒤집어서 디스에이블드에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회원 탈퇴 페이지 같은 거에 회원 탈퇴 사유 선택하세요 하면 맨 마지막에 기타 해놓고 꼭 이런 거 있죠. 자, 이 마지막 거는 코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좀 예제를 추가한 거예요. 원래는 코드가 좀 길고 어려워서 잘 소개를 안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CSS예요, 지금. 요 업로드 버튼을 그림으로 넣은 거는. 이 상태에서 그림을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인풋 타입 파일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멀티플 속성을 준 상태예요. 그럼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실제로 업로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업로드는 백엔드 들어오기 전까지 안 돼요. 자, 일단 이 이미지 버튼부터 해볼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잠깐 덜어내고, 자, 좀 익숙한 형태로 갔어요. 자, 라벨을 하나 걸었어요. 자, 라벨을 걸면서 파일 인풋이라고 넣고, 그러면 포 속성은 id 속성에 연결된다 그랬죠. 지금 타입을 제가 임시로 텍스트로 바꿨어요. 여기서 요 글자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입력 커서가 여기 들어가죠. 글자를 클릭하면은 입력 커서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타입 속성의 파일이 되면 요 글자를 클릭하면은 파일 찾아보기가 열려요. 이게 그 라벨 태그의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글자 대신에 그림을 넣어줘요. 파일 업로드란 글자 대신에 IMG 태그로 그림을 넣어요. 그림이 좀 과하게 크기는 해요. 그럼 요거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겠죠. 이제 인풋 타입 파일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요. 그러면 인풋 타입 파일은 숨겨지겠죠. 하지만 얘는 지금 라벨이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인풋 타입 파일이 작동하는 거죠. 이건 간단한 CSS 트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브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미지 업로드 안에 라벨. 프리브 컨테이너 아직 아니고요. 이미지 업로드 안에 라벨. 이건 지금 링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라벨한테 커서 포인터. 그럼 마우스 손가락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한 이미지들을 이 안에 img 태그를 생성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 아무거나 하나 넣을게요. 실습 자료 밑에 01 value.png. 그 다음에 클래스는 프리뷰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 그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엄청 커요, 그림. 자, 요 img 태그를 나중에 넣은 거라서 매번 단계 진행할 때마다 따라 한 번씩 넣어줘야 돼요. 자, 요 img 태그들이 지금 프리브 컨테이너 안에 있어요. 프리브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플렉스 랩을 줬어요. 그러면 프리브 컨테이너 안에서는 가로로 배치되는데 끝까지 도착하면 줄바꿈 하겠죠. 랩이니까. 자, 그 안에 프리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줬는데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100, 사이즈 100, 테두리 1. 저 프리브라는 클래스가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들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가로 세로 100, 그 다음에 테두리 1로 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부모한테 플렉스가 걸렸으니까 가로 배치된 거고요.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얘네들의 요 사이즈를 다 합쳐도 테두리는 위드스 8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이즈는 100을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 10. 그러면은 요 이미지들의 상하좌우 여백, 바깥 여백이 10씩 생기죠.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픽 커버. 이거는 저는 이미지에서 한번 소개했던 건데, 이미지를 줄 때 위드스 8를 강제로 이렇게 맞춰주면 그림이 찌그러질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오브젝트 픽 커버라고 주면은 가로를 먼저 맞추고 세로는 비율에 맞게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CSS 준비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프리브 컨테이너에서 그림을 다 지웠습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 인풋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파일 찾아보기 한 내역이 바뀌었을 때, 일단은 요 프리브 컨테이너 객체를 가져와요. 이 안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을 지워요. 기존의 이미지들이 출력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current target, 인풋 타입 파일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죠. 요거잖아요. 파일 인풋. 요거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잖아요. 자, current target.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장본인이라고 하면 이건 건데 얘는 타입 속성이 파일인 거예요. 얘는 파일 찾아보기 할 때 쓰는 거니까. 자, 얘한테 파일 쓰라고 하면 얘가 선택한 파일이 배열로 떨어져요.
왜냐면 지금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면 멀티플 안 주면 배열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도 배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솔로 찍어봤어요. 자, 선택한 파일 이렇게 쭉 해서 열기 누르면 파일 리스트라고 해서 0, 1, 2, 3. 제이슨이네요. 인덱스가 0, 1, 2, 3일 뿐이고. 여기에 파일의 정보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택한 파일 정보예요. 근데 얘도 지금 앞에 인덱스 번호가 제이슨의 키가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배열 변환 가능해요. 자, array.from files. array.from은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는 애들을 실제 배열로 바꿔요. 그 다음 포이치. 반복. 자, 그 V를 콘솔로 찍으면 자, 이렇게 각자 개별 파일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V예요. 파일 정보. url.create 오브젝트 URL 하면서 파일 정보를 주면은 실제 내 컴퓨터 상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가 파일인데 이 파일을 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경로예요. 그럼 document.create element img 태그 만드네요. 여기다가 클래스 프리브 주네요. 그럼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CSS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set attribute src 속성으로 경로를 넣어줘요. 그럼 src는 해놓고 경로 뭐라고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만든 걸 아까 프리브 컨테이너한테 append child로 넣어줘요. 그럼 자식 요소로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선택한 파일 개수만큼 반복해요. 자, 앞에 예제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앞에 게 더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면은 얘는 향후에도 응용의 여지가 1도 없어요. 이 코드는 딱 이목적으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완성해 놓으면 나중에 고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앞에 나왔던 예제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응용을 해 나가야 되는 코드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요번 단원 안에서의 얘기예요. 요 단원 안에서 마지막 예제는 여러분들이 딱히 손댈 게 없는 코드인데 앞에 거는 상황에 따라 계속 응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게 더 어렵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9시까지 하시고요.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십 19단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로 HTML과 CSS를 제어하는 방법이었죠.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각종 사례별로 경험을 쌓으시면 되는데 그 경험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뭔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브라우저 관련된 기능 쪽이에요. 그러니까 HTML 이외에 웹브라우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능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윈도우라고 하는 내장 객체인데요. 이건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브라우저의 새창 열기나 팝업 열기, 닫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HTML 페이지를 단순히 새 창으로 열 거다라고 하면은 window.open 하면서 열고 싶은 파일에 경로를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이트 주소도 됐었죠. 저는 네이버 새 창으로 열어봤죠. 이 window.open에 파라미터를 부여하면은 이제 팝업으로 열려요. window.open 열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창 이름, 그리고 옵션들이에요. 문자열로 쭉 나열을 해요. 창 이름은 만약에 부여하지 않으면은 얘를 클릭할 때마다, 얘가 실행될 때마다 매번 팝업 창이 새로 열려요. 근데 만약에 창 이름이 부여되면은 똑같은 창 이름을 지정하면은
하나의 팝업창이 계속 재사용돼요. 이따 한번 직접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옵션, with state, 팝업창의 가로, 세로 크기, 창 모양 관련, 스크롤바, 툴바, 메뉴바, 스테이터스,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여기 주소창. 스테이터스는 지금 이 웹브라우저에는 안 나오는데 요즘 웹브라우저는 스테이터스가 없더라고요. 폴더 창 밑에 보면 이렇게 정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걸 스테이터스 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바. 툴바는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 같은 거, 이런 거요. 이게 툴바예요. 팝업 창에 저런 거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싹 다 노루 주시면 돼요. 현재 창을 닫을 때는 window.close 혹은 self.clo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window.html 파일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팝업 창을 열 거예요. 창을 열 거예요. 그럼 열릴 창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번 예제는 open.html이란 파일이랑 같이 짝으로 실습하시면 돼요. 한 쌍이에요. 별 내용은 없고요. 팝업 창으로 사용될 샘플 페이지입니다. 링크 태그에 close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되느냐? 누르면 닫혀요. 자, 팝업 창 열기. 얘는 지금 똑같은 페이지인데 팝업 창이 매번 새로 열리죠, 이렇게. 이게 네임이 없을 때. 자, 요거는 네이버를 띄웠어요. 2-1하고 2-2가 팝업 창의 네임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팝업 창을 지네끼리 공유해요, 이렇게. 재사용한다는 거죠, 하나의 창을. 이게 네임 속성이 있을 때. 자, 근데 요즘 팝업 창들은 여기 위쪽에 나오는 이 주소 표시줄, 요거를 못 없애요. 이게 로케이션 옵션인데. 왜냐면은 이거를 없애버리면 피싱 사이트로 갔을 때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에서 벗어나도 웹브라우저 개발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거는 표준을 지키지 않기로 했어요. 무조건 이 주소 표시창 보이게끔. 자, 일단 창 닫기부터 볼게요. 클로즈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클릭했다면 일단 링크니까 2.prevent 디폴트 걸어야 되죠. self.close라고 하거나 아니면 window.close. 그럼 스스로를 닫고요. 이제 window.html 링크를 4개 놨어요. 각각의 링크에 전부 클릭 이벤트 걸었고요. 링크에 걸었으니까 첫 줄은 무조건 2.prevent 디폴트죠. 자, window.open, open.html을 열어라. 자, 그 다음은 2.prevent 디폴트, window.open, open.html을 열어라. 창 이름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름들이 쭈루루루 갑니다. 요거는 그냥 width, height만 조절하시고 나머지 그냥 복붙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즘 웹브라우저들은 팝업창 차단 기능도 있잖아요. 팝업창 차단 기능.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열려는 요 팝업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차단됐다면 얘가 fails가 리턴돼요. 창이 팝업 차단됐다면. 그래서 fails라면은 팝업창 차단을 해제해주세요 라고 메시지창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팝업창 포커스. 팝업창이 앞에 표시되게 합니다. 포커스라는 거는 인풋 태그일 경우엔 커서가 들어가는 거지만 다른 대상일 경우에는 걔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맞춰주는 걸 포커스가 간다고 얘기해요. 자, 이름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네이버인데 마이윈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경우. 여기는 마이윈이라고 해놓고 다음을 건 경우. 옛날에는 이런 그 장난하는 사이트 되게 많았어요. 이해 가요? 이것도 없었어. 그리고 여기는 성인 사이트. 주로 외국 사이트들이 이런 장난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스팸 메일 한번 잘못 열었다가 이거 열려서 PC방 같은 데서 엄청 그 민망해하는 케이스 되게 많았거든요. 무한 루프 건 거 아니에요, 지금. 팝업 창이 수도 없이 열려요, 진짜. 닫아도 열리고, 닫아도 열리고, 닫아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브라우저들이 그 팝업 창 차단 기능을 넣은 거예요. 이게 나 중학생 때부터 한 20살, 21살 정도 그때까지였으니까 한 20년 됐다. 자, 요거 실습하시면 대충 한 3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합시다.